네, 첫 번째 주제인 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무슨 일이입니다. 일단 7월 12일 지난주 주간이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이슈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화요일 밤에 나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게 제일 중요했다 할 수 있고요. 그다음 미국 생산자 물가, 중국의 GDP 2분기, 그리고는 매주 나오는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러고서는 일본의 통화정책회의, 유럽 소비자 물가, 그리고 미국의 소매 판매, 요 정도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2일 월요일 보시면은요, 이제 지난 금요일 날에 서구 증시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아시아 증시는 별로였었는데 중국이 이제 장 끝나고서 지준율 인하를 결정을 했죠. 그러면서 금요일에 서구 증시, 밤에는 굉장히 이제 증시가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시아 증시까지도 넘어왔는데요. 전체적으로 별로 흠잡을 게 없는 뭐 이런 날만 계속되면 어떨까 싶었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3일 화요일이 되면 아시아 증시에서는 이제 중국이 사실 최근에 플랫폼 기업, 그러니까 디디 추싱을 비롯해가지고서 중국 정부에서 뭔가 좀 규제가 좀 강하게 나오는 것 같다.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관련된 주식들이 모두 다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이날은 웬일로 플랫폼 기업들에게 호재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중국이 텐센트가 검색업체를 인수하는 것을 승인을 했다는 거고요. 이로 인해 가지고서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가 다들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수출 데이터가 예상 밖의 호조를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예상치는 23.1% 증가였는데 발표치는 이를 훨씬 뛰어넘어서 32.2% 증가가 나왔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보시면은요, 지속적으로 중국의 수출 데이터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를 해왔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4월 지표 발표에서 처음으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중국이 사실은 경제가 조금 이제 열기가 식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나왔고요. 5월에는 예상치를 또 상회했다가 6월에 지표 발표할 때 또 한 번 예상치를 하회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엔 또 좀 잘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뭐 퐁당퐁당일 수도 있기는 한데 이걸 보면서 이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바가 최근에 보시면은 중국이 지준율 인하를 했잖아요. 이걸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통화 정책을 그동안 옥죄기만 하다가 조금 푸는 쪽으로 가나? 긍정론자들이죠. 반대로 회의론자들은 아니 중국이 경기가 얼마나 나쁘면은 통화 정책을 다시금 쓰려고 하겠어. 중국의 그런 이제 뭐 실제 데이터들이 굉장히 나쁜가 보다 라는 부정론, 회의론 펼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회의론은 조금 접어두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자료였습니다. 네, 우자매님도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기성님, 또 포미스터님도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근데 이날 좋은 것만 준 건 아니었어요. 조금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라 라고 했던 건 뭐냐 하면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이제 재할인율 인하로 해가지고서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가지고서 야 이거 기대감을 너무 만들지 말아라. 이제 일종의 시장의 비둘기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조금은 가라앉혀야 되겠다라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는 여전히 미세 조정 중이다라는 것을 또 한번 알려주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기사가 이렇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있었던 RRR 컷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통화 정책은 변한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시장은 텐센트의 이슈로 인해서 분위기가 좋게 흘러갔는데 이날 밤 서구 증시 9시 반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물가 너무 중요한데 그쵸? 물가 너무 중요한데 또다시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물가 숫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상치가 0.5% 증가를 보았는데요. 전월 대비해가지고요. 근데 실제 발표치가 무려 0.9% 증가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금리의 경우에 별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른 만큼 다음 날에 또 빠져요. 증시의 경우에도 이제는 그러면 인플레가
아이고 이거 구조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서 많이 빠져야 할 수도 있는데 뭐 별로 빠지지도 않고 끝났습니다. 보시면 다우 마이너스 0.3, 나스닥 마이너스 0.4였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가가 이면에 뭔가가 있다는 뜻으로 보이시죠? 여러분들께서도.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여기 6월 CPI 리뷰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요 물가가 좀 영향을 준 거는 제 생각에는 미국채 입찰이었던 것 같아요. 이날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이게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일 수요일 날 한국 증시에서는 이제 한샘 매각 이게 이제 언론을 탔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세금이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나온 거다. 또 이제 뭐 후계자 문제 쪽에서 뭐 뭔가 있었던 것 같다. 확실하지 않아서 이케아로 인해 가지고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는데 요거 모두 이제 묶어 가지고서 별도 꼭지에서 뒤에서 한샘 매각에서 다루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증시 보시면은 화웨이 버라이즌 특허 소송. 네. 요 부분이 이제 합의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아무래도 그 미중이 뭐 굉장히 이제 좋게 생각을 하자면은 미국과 중국이 뒷면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서로 조금 뭔가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라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최소한 민간 기업들끼리는 어떻게든 좀, 네, 뭐 합의를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관계 개선을 위해서. 뭐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전격 QE 중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뉴질랜드 그 통화 가치가 굉장히 뛰어 올랐었던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구 증시로 넘어가게 되면은 밤 9시 반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요. 요것도 이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0.6이 예상치였는데 발표치는 1%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이 이날 있었어요. 한 줄 평을 하자면 뭐 기존 발언들의 재탕이었다. 그러니까는 이제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는 여전히 거리가 좀 남아있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몇 가지를 보면 병목 현상이나 공급망 문제가 있었던 영역에서 가격 상승이 있었다. 장기 인플레 쪽은 여전히 목표 범위 내에 머무르고 있다. 그 다음에 고용은 여전히 더 크게 회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식이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경우에는 이제 추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일단 뉴스가 나오기는 요날 했었고요. 그리고 캐나다가 사실 이제 그 주요국 중에서는 처음으로 테이퍼링 들어갔다. 이렇게 전달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계산대로 이제 테이퍼링 일정에 맞춰서 스케줄대로 계속 이제 진행하는 것으로 또 이제 요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 증시는 전일 이제 미국 쪽이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좀 빠졌고요. 미국은 거의 뭐 보합권 정도. 그 전날에 올랐던 금리가 싹 다 빠진 그런 날이었고요. 목요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이제 한국 증시의 경우에는 이날에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외국계 모 증권사에서 의견 하향 보고서가 나왔고요. 사실 가장 주요한 이유는 뭐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하고요. 그다음 멜론 컴퍼니가 합병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요거에 대해 가지고서 뭐 개인적으로는 기대도 되지만은 상당히 좀 그 주주 가치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일단 기대되는 부분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대가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엄청난 콘텐츠 그리고 플랫폼 공룡이 탄생한다는 그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멜론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음원 플랫폼 그쪽에서 굉장히 능력이 있는 거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정리가 돼 있죠. 멜론의 경우에는 회원 수 3,300만 명, 유료 회원 500만 이상 해가지고서 이제 확실히 플랫폼 쪽에서는 음원 쪽에서는 자리를 잡고 있는 거고 자리 잡았다가 아니죠. 1등이죠. 명실상부한. 카카오 엔터의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 M하고 카카오 페이지가 이제 합쳐졌죠. 거기다가 북미의 이제 타파스 미디어하고 레디쉬를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다량의 IP를 그러니까 웹툰하고 웹소설 쪽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BH 엔터 등 이제 연예기획사를 운영을 하는데 주로 조금, 뭐랄까요. 이렇게 연기자분들, 배우분들 위주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스타쉽 등의 음악 레이블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뭐 이제 영화나 드라마 제작사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요 둘을 합치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얘기를 하는 콘텐츠 분야에 있어 가지고서는 뭐 거의 공룡급이 탄생을 하는 거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뭐냐 하면은 굉장한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뭔가 향후에 성공하기만 하면은 콜옵션이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활용을 잘하면은 원소스 멀티유스가 될 수 있는 다양한 IP들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합병을 하는 거 뭐 있어 가지고서는 굉장히 이거는 뭐 좋은 일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그 덩치를 키우게 되면은 더더욱이나 사실 이제 엔터나 콘텐츠 제작업 이런 게 어떤 측면에서는 좀 창의적인 걸 하려면 초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덩치를 키워놓게 되면 이제 덩치를 키워놓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는 조금 장점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서 뭐 하여튼 요거는 굉장히 잘한 거다. 그래서 이런 분석이 나온 거죠. 시장에서는 현재 카카오 엔텍 기업 가치를 10조 원 안팎으로 보고 있는데 멜론과의 시너지와 북미를 필두로 한 해외 사업에서 성과를 낸다면 최대 20조 원까지도 전망을 하고 있다. 뭐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 굉장히 기대감입니다.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 뭐 지금 네, 뭐 하여튼 좋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아쉬움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3월 정기주총 때 카카오에서 멜론을 분할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방식은 물적 분할이었습니다. 물적 분할은 카카오가 남아있고 멜론이 100% 자회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난 뒤에 100% 자회사를 가지고 뭐 어떻게 저떻게 하는 거에 있어서는 기존 카카오 주주들은 사실 선택권이라는 것이 없어지게 돼요. 이제 소위 카카오의 그 경영진들이 그 자의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인적 분할하고 합병이 이뤄지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카카오 기존의 주주분들이 카카오 엔터랑 이제 그 인적 분할된 멜론이 합병을 하는 거니까는 그렇게 된다면은 카카오 엔터 신주를 받게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요 부분은 사라지게 된 거죠. 물적 분할을 먼저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카카오는 정말 영리한 선택을 내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물적 분해 최근에 보시면 작년에 LG화학이 이슈가 됐죠. 그 다음 최근에는 SK이노베이션이 또 그 미래 비전에 대해서 발표하는 날에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말을 해버리니까는 야 이것도 물적 분할이네 해가지고서 SK이노베이션 주가가 그날 많이 빠졌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카카오도 물적 분할이 있었던 거죠. 근데 아무도 몰라요. 기억을 못해요. 왜 그랬을까? 이걸 정기주총 안건에 넣었거든요. 특별 이게 그 임시주총을 연 게 아니라 정기주총 안건에 넣었고 이때 언론에 장악했던 것은 카카오가 액면 분할해서 국민주가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슈로 해가지고서 관심을 돌리고 물적 분할이라는 가장 원하는 거를 따냈던 거죠. 3월에 분할 결정을 내렸고 이게 6월에 출범이 되었고요. 그 7월에 합병이 된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요 텀이 굉장히 짧죠. 그렇다라는 말은 사실 분할할 당시에 엔터와의 합병이 거의 뭐 내정, 결정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당시에도 이미 엔터하고 합병을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뭐 물론 일부에서는 좀 순진하게도 멜론이 별도로 IPO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과정을 아주 스무스하게 넘겼어요. 그러면서 영리하게도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 안건을 잘 통과시킨 후에 이제는 마음껏 합병을 하게 된 거죠. 최근에 이런 그 뉴스나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한국이 주주 정책이 좀 나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보니까는 한국에 새로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생겨나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물적 분할이에요. 카카오 지금 얘기 드렸죠. LG화학이 있었죠. 잠재적으로 지금 SK이노베이션 등등등의 회사들이 지금 물적 분할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적 분할을 해버리고 나면 주주들의 선택권은 배제가 한번 돼버려요. 그러면은 여러 그런 중요한 결정들을 이제는 경영진이 자의적으로 내리게 될 수 있는 거고 그 방식은 사실 자금 조달하는 쪽으로 다 가버렸죠. 이게 지금 유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돼버리면 소액주주들의 선택권이라는 측면에서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다라는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날 한국 뉴스가 좀 있어요. 뭐냐면은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었고요. 금리 동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분의 소수 의견이 나왔죠.
그러니까는 지난주였나요? 저희 그 라이브 방송을 할 때 그런 질문 주셨던 것 같아요. 만약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 관련해 가지고서 다음번, 그러니까 이번 지난주에 있었던 회의에서 올릴 가능성이 있냐 했을 때 제가 이제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에서 뭔가 중요한 결정 내릴 때에는 그 전이나 뭐 그 전에 있었던 회의들에서 깜빡이를 먼저 넣는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소수 의견 나오는 거를 우리가 깜빡이를 넣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소수 의견이 한 분 나왔다라는 거는 인상에 대한 깜빡이를 처음 넣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야, 다음 회의에서 어 이거죠. 이제 다음 회의에서 소수 의견을 한 분이 아니라 두 분, 세 분까지 좀 이제 인원수를 늘려놓고 그 다음 회의에서 올릴까? 아니면은 이렇게 한 명 얘기했으니까 바로 다음 회의에서 올릴까? 근데 뭐 이제 현실적으로 보시면 다음 회의가 8월이라 이때 뭐 건드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가 않고요. 지금 시장에서 약간 좀 컨센처럼 형성되어 있는 게 지금 10월 회의거든요. 아마 10월 12일 정도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배팅이 좀 강하게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요때를 조금 디데이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오뚜기가 라면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식이 나왔고, 이게 뭐 굉장히 오래됐던 것 같아요. 인상했다는 얘기 자체가 상당히 오랜만에 인상을 하는 거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뭐 라면 관련주들이 다 10%씩 올랐죠. 근데 이제 단순히 우리가 라면에 그칠 게 아니라 뭔가 모르겠습니다. 음식료 전반적인 연쇄적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오후 3시에 HLB, 잘 아실 겁니다. 코스닥에 보시면 항상 시총순위 상위에 있죠. HLB를 가지고 한국판 게임스탑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요. 공매도 파산 운동 파트로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아시아 증시 보시면 중국 2분기 GDP 발표됐는데, 물론 예상치 8.1보다는 약간 낮게 나왔어요. 7.9로. 근데 시장에서는 이보다도 더 부진한 거 아니야 라는 좀 의구심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재할인율 인하할 때 야, 중국 경제 엄청 나쁜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덜 정도의 숫자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매 판매 증가율이 예상치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의 하드 데이터 이런 부분이 나쁘지 않구나. 뭐 우려는 그렇게 안 해도 되겠다라는 거였죠. 서구 증시 넘어가면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 36만인데 발표치도 36만, 딱 맞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나 뭐 아니면 예상치 대비로나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러니까는 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거죠. 이제 실업 관련된 거니까 좋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고용은 좋은 것 같아요. 계속. 그리고 이제 파월 의회 정원이 또 있었는데요. 이제 테이퍼링 기준에 대한 질문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요게 사실 이제 계속해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랬겠죠. 근데 조금은 이제 약간은 매파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공화당 쪽에 조금 입맛을 맞춰주느라.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 이달 말에 28일 회의에서 이게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이게 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니 델런 재무부 장관 인터뷰가 있었는데, 파월 의장의 연임 여부에 대한 언급, 네, 요게 이제 나왔고 대통령과 논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옐런 그 장관이 직접적으로 파월 의장의 뭐 연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보시면은 옐런이 연준이 일을 잘하고 있다. 근데 파월의 연임 여부에는 대통령과 논의할 사항이다. 라고 좀 간 거죠. 사실 그 전날에 있었던 하원 증언에서도요, 파월 의장에 대해서 연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년 2월이면은 여러분, 연준 의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과연 바뀔 것이냐 아니냐, 그게 뭐 몇 달 안으로 결정이 돼야 되겠죠. 저희가 또 그 행동하는 용기 책에서도 봤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어 나가는지.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중요한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의 정배팅은 파월 의장이 연임이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라는 거기는 해요. 그리고 이게 시장에도 지금은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은 팬데믹이라는 유례없는 사태를 겪었고, 그거를 이제 파월 의장이 잘 극복을 해왔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수장이 바뀐다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그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또 그리고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파월 의장이 만약에 지금 연임을 못한다 라고 해버리면은 매파적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연초에
86번가에 2021년 10 서프라이즈 얘기 드릴 때 12월에 첫 테이퍼링 실행 들어갈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유로 이야기를 드렸던 게 뭐냐 하면 파월 의장이 임기가 다 돼간다. 그러면은 평판 세탁을 하고 싶을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 임기가 이번으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평판 세탁을 위해서 좀 더 강하게 테이퍼링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뭐 돈만 풀던 사람이라고 기억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연임이 된다라고 해버리면은 또 그러면은 아주 이제 스무스하게 정시를 넘기기 위해 가지고서 뭐랄까요? 뭐 자기가 있는 동안에 뭔가 큰일이 터지면 안 되는 거고 이제 자기 임기가 터지지 않아야 되게 4년 더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완화적인 걸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노력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제일 원하는 거는 파월 의장이 연임에 성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날 장은 이제 아시아 쪽은 좋았고 미국 쪽은 조금 이제 차별화되는 모습, 다우는 좀 괜찮았는데 나스닥은 좀 빠졌던, 금리는 좀 빠지고 추가적으로요. 그다음에 이제 16일 금요일 한국 증시 보시면은 NC 소프트에서 불소2 조기 출격 한다라는 식의 이제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최근에 보시면은 NC가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뭐 신고가 이러는데 게임주도 최근에 중국 판호 이슈 관련을 등에 업고서 막 잘 나가고 있는데 NC는 100만 원 갔던 게 이제 80만 원도 깨졌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랬냐라고 하면은 제가 오딘한테 지금 치였죠. 리니지가. 그 다음에 트릭스터 M은 사실 이게 참 할만한 게임이긴 한데 이게 그 조기에 매출이 빠르게 사그라들었던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NC에 대해 가지고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뭐랄까요, 뭐 소위 말해서 좀 유저들에게 너무 많은 그 페이 투 윈 하게 하는 게임을 만드는 거에 대해 질려버렸다. NC에 대해 가지고서 일종의 불매운동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악재가 겹친 거죠. 그래서 주가가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진짜 제대로 기대작인 불소2가 좀 조기 등판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실제로 지금 보니까는 좀 조기 등판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반전 드라마를 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오에 나왔던 일본 통화정책회의에서는 뭐 특별한 이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되고요. 서구 증시 저녁 6시 소비자 물가지수 나왔는데 유럽에서 뭐 예상치와 동일해서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실물 경제 쪽이 좀 그 후퇴하는 거 아니냐 생각보다 모멘텀이.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랬냐면 월 초에 나왔던 ISM 관련해가지고 뭐 제조랑 서비스업 두 개 다 이제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은 미국의 지금 경제 데이터가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소매도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판매도 그랬는데 소매 판매 잘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마이너스 0.4였는데 발표치는 플러스 0.6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수요일에 처음 나왔고 금요일에 실제 뭐 실행이 된 것 같은데 관련해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뭐냐 하면 옐런 그 장관 그다음 파월 의장이 금융안전감시위원회에서 주택시장에 대해서 비공개 논의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값에 대해 가지고 고민이 많아요. 양쪽 다. 이게 결국에는 뭐 부담으로도 당연히 이어질 수 있는 거고 뭐 소비자 그 미국 국민들한테 그러면 경기에 악영향 미칠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인플레 논쟁이 한창 뜨거운데 거기서 집값이 오르게 되면 결국에는 주거비 관련해서 다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플레가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인 게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좀 논의를 했는데 요 얘기는 뭐 차차 시장에 흘러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저는 이런 것들 자체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잘 해결해 보기 위해 가지고 중요한 자리에 있는 수장들끼리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해결책을 어느 정도 뭐 완벽한 건 아니더라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고요. 그래서 뭐 이날은 보시면은 좀 이제 하락해서 끝이 났어요. 사실 이 다음에 나왔었던 뭐 다른 조금 사실 뭐 저는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소소한 데이터들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금요일에 밤에 미국 증시는 좀 1% 가까이 하락을 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한 주 내내 이제 나스닥은 좀 약했고 다우는 그냥 뭐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아시아 증시는 오르는 듯 하다가 이제 그 주 후반으로 가면서 꺾여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는 이제 1.3이네요. 야, CPI가 그렇게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1.3밖에 안 되네요, 금리가.
지금 미국제 10년물 금리 보시면은 CPI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상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모습이고요. 요건 뭐 어차피 CPI 뒤에서 더 말씀드릴 테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했는데 요 부분도 자세한 내용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요거에 대해 갖고 좀 정리된 내용을 금요일에 좀 이데일리에서 얘기를 드리기는 했는데 좀 더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제 총평을 해보면 이래요. 계속 시장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는 뭔가 표현할 수 없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뭔가 경계감이 퍼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잠재적으로 이제 의심을 가져보는 거죠. 2분기 실적 과연 괜찮을까? 월말에 있을 7월 FOMC 괜찮을까? 개별주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까? 인플레이션도 이거 계속 숫자가 높네? 우리 정말 일시적이라고 일단 믿고는 있는데 믿고 정말 가야 되나? 델타 변이도 별거 아니다라고 자꾸 얘기들 하는데 그래도 숫자가 영 신경은 쓰이네? 네, 그런 것들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하방 배팅을 세게 하기에는 또 이게 뭔가 이유들이 부족해요. 이런 것들이 해소가 또 더 좋을까라고 말하기도 힘들지만 이거 가지고서 우리가 폭락을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방향성 배팅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아직까지 오펙 플러스 정확한 뭐가 안 나왔어요. 예, 좀 아쉽고요. 다음 주는 보시면은 이제는 주택 쪽이 지표들이 많이 중요하다 보니까는 화요일에 보시면 주택 관련 지표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에 보시면은 이제 22 통화정책회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 다음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 데이터가 나와요. 굳이 이제 관심을 좀 더 가져보자면은 요즘 22 관련 인사들의 발언이 잦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좀 서프라이즈한 뭔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다음 주에 있을 FOMC가 본 게임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러고서는 이제 콕 집어서 다음 주에 문제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제 좀 길게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일단 오펙이 좀 제대로 합의한 어떤 거를 도출하느냐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달 말까지로 해서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이게 이뤄져야 됩니다. 안 그러게 되면은 이게 지금 7월 말 8월 들어가면은 또 좀 골치 아픈 문제를 겪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의회와 그다음에 옐런 이런 실질적으로 좀 여기에 관여를 하는 사람들의 멘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기 연준 의장 레이스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하게 되면 지난주 자산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떤 걸 보셔야 될지 어느 정도 짚어드린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 별도 꼭지로 꼽았으니까 그것들을 한번 더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